네, 개장 전 글로벌과 국내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일부 병력을 철수하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유럽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대화를 시사하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을 중심으로 1에서 2% 급반등했고 반대로 유가는 3% 넘게 밀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의 경고와 화해의 메시지를 모두 보냈는데요. 병력 철수 아직 확인이 안 됐다며 좀 더 지켜보겠다는 동시에 새로운 군축 협정을 제안하는 등 우리는 러시아의 적이 아니라며 외교적 기회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또 여전합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가 작년 대비 9.7% 올라 예상치 9.1%로 웃돌았고 전월 대비로도 1.0% 올라 시장 예상치보다 2배 큰 폭으로 오르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를 다시금 돌파했습니다. 개별 이슈도 살펴볼까요? 인텔이 6조 4천억 원의 이스라엘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삼성전자와의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경쟁이 경계가 되네요.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군대 철수, 계속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일부 병력을 인근에서 지금 철수를 시키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고 유가는 반대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네, 자 러시아가 계속 얘기했던 말을 좀 지키고 있는 부분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군사 훈련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위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정보 테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오면서 지금 라브로프 장관이 얘기를 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지금 영토 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됐고 종료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군사는 좀 그쪽에서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95달러를 살짝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떨어져서 92달러가 깨지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90달러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제법 크게 해줬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고점 탈환을 다시 할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빠지니까 뭐 매도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고점에서의 어떤 분할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지수로 보고 있으면 미국 대표 지수를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빨리 할 필요가 없이 저가 분할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 결국 달러 부분인데요. 네. 많은 부분들이 지금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큰 위기가 터지려면, 즉 고점 대비해서 뭐 50%씩 폭락하는 그런 시장이 나오려면 지금 달러의 움직임을 보시면 과거에 그 정도로 빠졌을 때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닷컴 버블 붕괴 시기를 보시면 달러가 110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 터졌고요. 반대로 여기 보시면 산업재 버블 붕괴됐고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는 오히려 80 밑으로 떨어지니까 어떤 위기가 터졌습니다. 결국 급등락이 일어나야지만 어떤 문제가 터지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정확하게 딱 중간에서 계속 95, 96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일본보다는 낮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권의 펀디멘탈을 들여다봤을 때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예대율이 상당히 뭐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급하게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대세 상승장에서 중간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연장선에서 말씀 들어볼까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2%를 돌파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높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 장단기 금리 차의 흐름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비용의 증가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숫자가 3%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 2년짜리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부분인데 어제 다행히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죠. 좀 벌어졌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벌어져서 지금 0.49% 정도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증시가 최소 30%, 많이는 50% 이상 하락하는 장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볼까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10년 마이너스 3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시기 이후에 경기 침체까지 걸린 시간 평균적으로 보시면 17개월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는 평균적으로 19개월이죠. 그러니까 즉 1년하고 7개월 정도 필요하다. 1.5년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시장은 언제부터 하락하느냐? 경기 침체 들어가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락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바로 꺾여서 이제 0% 도달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뒤부터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경기 침체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전이 되고 나서 그렇게 됐죠. 마찬가지 2005년에도 보시면은 2007년, 2008년에도 보시면 역전이 되고 경기 침체 이런 식입니다. 또 심지어는 살짝 터치했는데 코로나19 경기 침체. 터지면서, 예, 여기서도 이게 가장 짧은 구간의 경기 침체였어요. 이때가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은 0%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0%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5%까지는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미 연준의 금리가 0%이잖아요, 지금. 네. 이게 2.5% 이상까지 올라가야지 아마 장단기 금리 차가 0%로 도달하게 된다. 그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내년 말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1년을 더한다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오히려 뭐 2년 내지 3년 뒤에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시장이 큰 폭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의 고점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이익 증가율이 없다라고 계산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끝날 수 있냐 봤더니 S&P 500 같은 경우는 향후 2년 동안에 25%,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9% 올라갈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좀 더 좋게 보면 즉 이익 증가가 일어난다라고 계산하면은 자그마치 S&P 500이 59%, 나스닥은 69% 올라가야지만 고점이 끝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확한 우리 고점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이 고점이 아니고 저점이기 때문에 저가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맞고 대세 상승장에서의 어떤 중간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등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떨어졌을 때가 이제 매수 기회인 거고 이 상반기에는 이 변동성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올라가는 장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서 하자라는 뷰를 또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통해서도 국내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화면을 통해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이 완화되면서 그간 우리 시장에서 올랐던 GSE, 미래생명자원, 빅텍 등 식량, 방산, 에너지주들이 시간 외 하락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54.5% 급감하면서 부진한 실적에 시간 외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도 항공화물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해 영업이익 4,565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2가 자급 제품 초도 물량이 완판되는 등 사전 예약 전날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거뒀습니다. 주춤했던 부품주들이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국내 이슈로는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에 최근에 식량, 농업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나 중소형 또 에너지줄도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 다 크게 빠졌어요. 네. 이 변동성의 노출 어떻게 봐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최근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추가적인 악재로 이 이슈가 나왔었는데 어저께 이제 전쟁 관련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일부 군대를 회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미선물이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요. 국내 시장은 정말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좀 어제 유난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네. 최근까지 이제 전쟁 관련 리스크가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반사적으로 이제 식량과 방산주들이 출렁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휴니드, 퍼스텍이 그저께까지 좀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 장 초반 중반 이후에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시간 외까지 약세를 좀 보였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노스크럽 그러먼이나 아니면 이제 로키드 마틴 등 방산주 그리고 대번에너지나 엑손모빌이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크게 뭐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LIG 넥스원을 좀 봤더니 최근에 탈세 논란의 구본상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어제 받았습니다. LIG 넥스원 주식을 헐값으로 이제 평가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조세 포탈 혐의가 입었었는데 일단 1심 무죄가 나왔고요. 일단 기업으로 돌아왔을 때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1조 8,22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72억 원으로 52.5% 그리고 순이익은 1,050억, 82.5%가 급증했는데 일단은 뭐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그리고 수송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다양한 방산주들 어쨌든 최근에 이런 러시아 관련 이슈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테마가 꺼지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악재성 이슈가 하나 소모된 LIG 넥스원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테마가 붙으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보여줬던 LIG 넥스원은 오히려 이럴 때 조정이 나오면 그 기회를 삼아서 또 충분히 펀더멘탈을 보고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테마 관련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성향으로 이제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시아나 항공도 호실적이 나왔어요. 더 힘을 실어줄까요? 네,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항공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최대 화물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흑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매출을 좀 살펴봤더니 4조 1,104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4,565억 원이 나왔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에요. 2010년도인가 그때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 영업이익 5,690억이 나왔는데 거의 한 1,000억대 정도 근접한 수치로 나왔고요. 이번 영업이익 흑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물 산업이 이끌었습니다. 뭐 글로벌 공급망 정체 현상 때문에 이제 배로 못 가고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났죠. 이에 따라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고요. 3조 1,48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넘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020년도에 A350 굉장히 큰 비행기인데 이 두 대를 화물기로 개조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A350 여객기 두 대 그리고 A330 세 대를 추가로 개조해서 화물 수송력을 편당 46톤에서 16에서 한 20톤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개조한 화물 전용 여객기 7대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높은 구간이 미주나 유럽 쪽인데 이쪽 노선에 투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실적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기계, 뭐 기계 부품, 반도체, 장비, 뭐 전자상거래 부품 이런 것들을 탑재 물량을 좀 늘려가지고 해당 노선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그리고 각 20%가 급증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제가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매수를 시작하셔야 정상이긴 하지만 현재 아직까지 바닥권인 종목들은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고요. 일단 관심 종목은 어쨌든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큰 비행기를 많이 운용을 하면서 이제 화물 매출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최소한 유지를 할 수 있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LCC 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주항공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자본 잠식인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일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 뭐 손실을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종목 정도의 물량을 1차 정도 매수해 보시고 2차, 3차 매수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LCC는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LCC는 최소 이제 올해 연말 정도는 봐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네.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조금 더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주에 아무래도 합병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그 일정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살펴봤고 이제 짧게 투자 전략 오늘도 중심을 잡아주셔야죠. 네, 그렇죠. 자, 지겹게 들리시겠지만 저가 분할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앞으로 미국의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모습, 또 달러가 초강세로 가거나 초약세로 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대사하락장을 예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적어도 그 상황은 시기는 향후 2년까지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때 어떤 종목과 업종을 들고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글로벌 랩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져가는 업종은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한 50% 네.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자, 이것을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죠. 오늘 아침에 보면 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5% 이상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전 고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주면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에 대한 또 주목도를 높여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김선영 대표의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인플레이션의 시작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2020년 3월 달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해봤는데 이번 인플레이션의 시작은 어쨌든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지 않으면서 거기서부터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건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슈들은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만 지금 마지막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은 코로나19였고 그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사실 칼로 이제 물 쏘듯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뒤풀이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CPI와 PPI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지난번 CPI 같은 경우는 사실 발표가 되고 나서 미증시가 올랐습니다. 근데 블러드 총리가 얘기하면서 지수가 밀린 거고요. 어제 PPI는 많이 나왔는데도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는 부분 사실 이런 지표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그걸 무시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히려 올해는 미국 증시도 괜찮지만 우리 국내 증시도 이렇게 기회를 좀 줄 때마다 좀 매수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또 투자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팩트체크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